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불안한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올해 역시나 충북이 주택 가격이 1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쳐야 되는데 조정기 없이 계속 오르는. 조정 지역된 건 청주인데 이거 상승을 견인한 건 다 청주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2억을 받을 걸 4억을 받아야 돼, 이제는.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 그래서 대출 규제 엄청나게 했다가 지금 다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얘기지. 지금 이제. 정부도 그만큼 혼란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대출받아 집 사기가 용이해졌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결국 서민들한테 어쩌라는 건지. 제일 주범은 사실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집값을 올렸다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원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효과는 좀 갸우뚱입니다.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다. 뭐 이런 지적까지 있어서요. 왜 그런지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떨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불안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게 저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요. 제일 일바 질문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바는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뭔데요? 아시는데요? 모르는데요?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근데 굉장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정부가 좀 안정을 시키겠다고 수 차례 정책도 바꿔보고 모두 하고 했는데 시장은 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교수님께서 좀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 하나 농담 하나. 농담? 우리 최 변호사님이 그때 방송 끝나고 부동산 뭐 하나 산다고 그러셨는데 사셨어요? 안 샀죠. 안 샀어요? 돈이 없어서. 왜요? 대출 제한이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그쵸. 지금 대출 때문에. 우리 지난 4.7 재보궐 예. 정부 여당이 화들짝 놀랐죠. 네. 부동산 성남 부동산 민심. 완전히 확 뒤집어졌었죠. 물론 이제 LH라고 하는 그 대형 건이 터지면서 더 불이 붙었지만 예. LH 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성남 부동산 민심.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거꾸로 드려볼게요. 예. 부동산 가격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때 등락이 있어요. 막 뭐가 혼란스러울 때 등락이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 등락이. 그렇죠. 혼란스러울 때 등락이 있죠. 예. 갑자기 오늘 MC가 바뀐 느낌이. 그러면 예. 지금 예. 정부가 과연 이걸 음모론도 많고 유튜브에 보면 막 있지만 네. 왜 이걸 확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을 안 시키고 계속 뭐가 바뀔까? 지금 정부가 이상하죠? 안정을 안 시키는 거예요? 못 시키는 게 아니고 안 시키는 거예요? 음모론은 아니지만 정부도 그만큼 혼란스러운 것 같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정부가 이제 안정화시키는 노력으로 네. 주택 담보 비율에 대한 그동안 강력한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는 거, 그다음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세제 완화 등등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리는 제가 변호사님께 해서 드렸어요. 드렸어요? 여기로 시청자분들에게도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정부 정책 기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다주택자의 집을 좀 내놔서 시장에 내놔서 집 없는 서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려는 기본 기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도세,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매도세가 상승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반대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매수 심리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폭등하는데 오히려 매물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게 대체의 추세고 특히 우리 지역도 그 심각성이 좀 심하죠.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방사선 가속기로 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히려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충청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아파트나 주상복합 최고가를 기준으로 대전이 이미 29억 원. 뭐 엊그제 들으니까 뭐 31억 원까지 호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청주는 아직 최고가라고 해도 뭐 13억. 이제 그것도 7억, 8억에서 올라서 이제 12억 갔다가 뭐 그 수준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인근 지역 세종도 마찬가지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의식.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거 거시적으로 보면 총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게 한 3,100조가 풀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식이나 뭐 코인 기타로 이제 많이 갔어요. 예. 여전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단기 자금이 한 1,30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하. 1,300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충북 이제 1년 예산이 7조 원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대충 이제 감을 잡아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그게 예. 이제 시중에 떠돌다 보니까 여전히 매수를 하려는 아주 틈만 나면 조금이라도 얻은 뭐 저평가된 지역이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뭐 허점이 있다든지 뭐 하는 것만 있으면 하려는 그 심리가 더 강하죠. 흥덕구 쪽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이제 지금은 평 이렇게 잘 안 쓰긴 하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4평 이렇게 하면 벌써 4억대 후반 뭐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하여튼 매도세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막 규약도 많이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막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역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뭐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사 공급 대책 발표했잖아요. 신도시 3기 신도시인가? 그걸 발표해서 공급을 늘리면은 어떻게 집값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다가 그런 발표를 했는데 신도시 발표까지 했지만은 사실상 모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해서 이 단기 효과 장기 효과는커녕 단기 효과까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사 대책의 일시적으로 매수 심리가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락했다가 바로 또 다시 또 원상 회복되고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백약이 무효고 특히 공급 대책까지도 이렇게 거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조금. 사실 이 부분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가 매도세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처방을 내렸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올라간다는 네네. 얘기고 교수님께서 전망하신 뭐를 좀 한번 보니까 여전히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네. 네. 특히 청주가 그렇다는 전망을 하셨던데 네네. 시장 상황이 어떤 겁니까? 자,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매수 우위 지수? 매도와 매수의 서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네. 매수세가 얼마나 더 세느냐, 매도세 대비 매수세가 네네. 얼마나 더 세느냐를 했을 때 놀랍게도 충북이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가 있어요. 상승세가. 충북이요? 100을 기준으로 118이에요. 인근 대전 이런 데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110 수준까지 와 있고 강원도도 100을 넘기고 있고 근데 충북은 118까지 올라가 있어요. 와, 즉 거네요. 팔려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그냥 숫자로 이렇게 단순 예를 들었을 때 팔려는 사람이 100명인데 살려는 사람이 118명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 충북의 서부축 흥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산업 생산이 좋아요. 예. 수출 증가율 2위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26% 이상 수출 증가율도 높아졌고 고용 인원도 9천 명이나 늘었어요. 실업자도 6천 명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서부축으로 발달하는 데다가 세종이 계속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전, 그다음에 아산, 당진, 천안. 우리 그러니까 청주를 기점으로 북부축 또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흥덕구나 이쪽 서원구 같은 경우는 또 규제에서 배제된 지역이 있어요. 남이면 같은 데는 조정 지역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효과까지 맞물려서 이 서부축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외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자금까지 곁들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 국회 세종 이전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여전히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완결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그 기대 심리.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산업단지. 산업단지 10개에서 지금 16개가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서부축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견인 효과라고 그러죠. 한쪽에서 끌어올리면 옆에서 또 밴드웨곤이라고 또 쫓아가죠. 마차에 왜 나팔 불고 가면 뒤에서 뭣도 모르고 막 꽹가리 치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쪽에서 땡기고 나머지 지역이 같이 땡기는. 그 정부 정책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사실 최근에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적 혜택을 주면서 시장으로 좀 나와라. 그래서 신고한 사업자들도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정부에 사기당했다. 신고해라서 했더니 세제 혜택 분달했더니 나중에 뭐 뒤통수를 때리냐. 분통도 막 터뜨리고 그러던데. 2017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죠. 그러면서 각종 세제적 혜택을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런 혜택들을 점진적으로 아니면 한순간에 다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 이렇게 탈세 수단으로 그런 수단으로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조금 유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매물 잠김 현상이죠. 임대사업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매물로 안 내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런 역효과를
뭐 막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주었던 혜택들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데 그러면 등록을 촉구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혜택을 없앤다 그러면 원래는 예상했었어요. 우리 뒤통수 칠 거 아니냐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대로 그대로 정부에서 뒤통수를 친 거죠 이러면 이번에. 누가 국민들이 정부를 따라가겠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예. 이제 팔순을 훨씬 넘기셨는데 뒤통수 제대로 한번 맞으셨죠. 임대사업자세요. 신고하셨구나.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이제 노후에 옛날 그런 집들이 많았죠. 원룸 이런 거에서 그걸로 월세 받고 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칠순 70대 장모님 70대 초반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그 뒤로 사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취업해서 뭐 생산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면 워낙 금리도 낮으니까 은행에 넣어놔서 뭐 이자 받고 이걸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원룸이나 저 오피스텔 이런 걸 해서 그걸로 이제 월세 받는 걸로 노후 네. 를 이렇게 하는 걸 많이들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양도세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어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너도나도 했어요. 했죠.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이 됐죠.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확보를 했어요. 이게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예. 갑자기 이제 뒤통수 치니까 여기 협회 이런 데서 이제 헌법소까지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룸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갑자기 이거 제도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매물로 바로 팔아요? 세입자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팔아요? 아, 그렇죠. 사는 사람이 그걸 다 승계하면서 뭐가 이렇게 탁탁 되면 좋은데 기간도 막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냥 원룸은 그런데 예를 들어 빌라를 갖고 있다. 이런 거는 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3층에 살고 있고 뭐 1, 2층을 새로 줬다 이런 집 많잖아요. 관계도 있고 뭣도 있고 갑자기 내놓을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걸 탁상 행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쪼으면 예. 매물로 내놓을 거다 했는데 대부분이 연립이나 원룸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자가 많아요. 아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현실이.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너무 다르고.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목적은 그거였죠.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매물로 내놔서 예. 집값의 안정을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 예, 단기적인 처방인데 이 단기적인 처방도 사실상 거래상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 매물로 나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도 없을 거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면도 있어요.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만약에 폐지를 하거나 축소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담 있잖아요. 그 부담이 결국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 세입자한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거에 혜택 축소에 따른 부담은 결국 세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정의에도 많이 좀 반하는 측면이 있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요거 정책 정할 때 원룸 운영했던 사람 한마디 들어봤어도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왔다 갔다 이 정책 냈다가 저 정책 또 다시 바꿨다가 하라 그랬다 말으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지금 대출도 똑같은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 그래서 대출 규제 엄청나게 했다가 지금 다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얘기지.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좀 완화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최근에 정부에서 서민들이나 실소유자들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LTV라고 그러는데 이 규제를 조금 완화를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LTV 우대 혜택을 기존 최대 10%에서 20% 상향했는데 이로 인해서 투기 과열 지구는 50%, 조정 대상 지역은 60% 최대 LTV 이렇게 대출이 됐는데 이곳에 10% 포인트씩 인상을 했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고 주택을 살 때 담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우대 혜택의 주택 기준도 3억 원씩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우대 혜택의 소득 기준도 1,000만 원씩 상향을 시켜서 결국 우대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도 범위가 훨씬 늘어나서 주택 담보 대출에 받기가 좀 쉬워졌고 그다음에 그 범위도 더 커졌다는 그런 정책을 내놨다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은 이해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교수님. 자 우선 예.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고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답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믿은 사람들은 다 요새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죠? 벼락거지. 벼락거지요? 벼락부자도 있지만 벼락거지라고. 믿은 사람들은 다 그런 상대적 허탈감에 있고. 어떻게? 큰 기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강력히 규제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숨통을 조였죠.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에서 그 기준시가 12억 이상 거의 대출을 아예 못 받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이런 걸 막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할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갭 투자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특히나 뭐 현금으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고가 집이 경신된 게 있죠. 현금으로 샀다는 거예요. 유명한 학원 원장이 현금으로 뭐 180몇 억인가를 내고 샀다고 해요. 갭 투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았는데도 다 할 거 하더라. 이제 와서 안 되는 거야. 이제 와서 예, 정부에서 예. 이제 매물 아까 수요 공급 논리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매물을 쏟아내라는 의미로 예. 담보 비율을 완화해주고 예. 그래서 살 사람도 더 살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데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기조도 똑같았어요. 대출 규제. 예. 그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강화했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를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 기준으로 한 2억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4억대가 됐어. 더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2억을 받을 걸 4억을 받아야 돼 이제는. 그러네요. 쉽게 예를 들면. 근데 그러네. 좀 이따가 금리가 올릴지도 몰라 또. 머리 아파. 이런 거죠. 이제 와서 그럼 빚내서 왜 이제 와서 집 사라고 하냐. 그동안은 왜 그렇게 목을 졸르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 정책을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따라왔다가 지금 교수님한테 벼락까지가 되는 경우도 뭐 있고. 그동안에 사실 대출 엄격한 대출 규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내가 내 집 사는데 은행에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게 하니까는 내가 사고 싶은 집도 못 사고 이동도 제한받고 자꾸 그러니까는 불만이 많아서 정부에서 그런 점을 좀 해소하고자 이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정책적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전문가들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못 산다. 예전에 살 수 있는 집을 못 산다. 대출 10%포인트 올려봤자 여전히 못 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대출에 또 이 LTV 말고도 다른 대출 규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총량 대출 총량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환 비율 원리금 상환 비율도 있는데 이건 오히려 강화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폭을 더 10% 포인트 올렸다라고 해서 대출 받아 집 사기가 용이해졌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첨언드리면 포인트가 네. 우리 젊은 사람들 물론 어르신들도 똑같아요. 요즘 새 집 살려고 그래요. 구축 헌집 살려고 그래요.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새 집이에요. 새집 사고 싶을 것 같은.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처럼 새집 증후군 이런 얘기도 별로 이제 많이 안 나와요. 새집 중국은 우리 거꾸로 해야 되겠다. 새집 훨씬 그러니까 다 새 집을 선호한다고요. 그렇죠. 그 이제 지금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있는 시장에서 있는 주택을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공급 논리에서도 덜 맞는 거죠. 진작에 예측해서 지금 이제 이사 대책으로 84만 원을 집중 공급한다고는 했지만 한 발 늦은 거죠. 저는 이 발표 날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집값은 이제 안정될 거다. 최고점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될 거라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고점, 최고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서민들 보고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출 규제에서 집을 사라고 한다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거잖아. 최고점이란 말이 틀린 거지. 홍남기 부총리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결국 서민들한테 어쩌라는 건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는 건지 아니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말라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 얘기는 거기까지 그냥 내비두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역의 부동산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해 청주 지역의 방사관 가속기 유치 효과 때문에 집값이 껑충 뛰는 바람에 또 조정지역 대상으로 또 되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일단 충북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를까요? 일단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올랐다 했는데 올해 동향만 한번 보자고요. 올해 역시나 충북이 주택 가격이 지난 5월에 이제 발표된 거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상승세가 지금 1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18개월. 근데 정부가 규제한다 뭐 한다 한 게 벌써 오래전인데 계속 지금 18개월 상승했죠. 조정지역 그냥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갔죠. 조정지역 된 건 청주인데 이거 상승을 견인한 건 다 청주죠, 사실은. 그다음에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상승률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두 번째. 0.61%. 0.61%요? 전국의 두 번째. 한 월별로 이걸 발표를 하는데 한 개 월에 0.61 엄청 큰 거예요. 지금 0.12만 해도 막 크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높은 거죠. 전국에서 두 번째.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도 단위 있잖아요. 광역시 빼고 도 단위에서는 1등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도 단위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충북의 집값을 끌어올린 거에 주범은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였어요. 아파트가 0.89%나 올라갔어요.
사야 18개월 되네. 연속 사야 되네. 올라가고도 계속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 사야 근데 되는 거네. 여기서 제일 많이 오른 건 역시나 예상대로 흥덕구가 1등, 그쪽에. 서원구가 2등. 아. 상대적으로 신축이 조금 더 있었죠. 근데 서원구는 그동안 이제 신축이 없었는데 맞아요. 성화동이나 산남동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해요. 산남동, 산남동. 산남동 저평가. 일단 메시지 주시는 겁니까? 산남동.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 교수님도 예측하듯이 전국도 그렇고 충청권, 특히 청주 지역도 그렇고 아파트값, 특히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지속될 거라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값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좀 어쩌기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경기가 호황이라는 그런 지수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일정한 조정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상승하면 이게 나중에 버블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죠.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정기는 필요한데 그거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를 거칠 거라고 예측하기는 힘들 거고 특히 지역에서는 조정지역 해제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종의 국회 이전 문제거나 그다음에 충청광역철도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쳐야 되는데 조정기 없이 계속 오르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 3월 달에 3월 9일 날이 대선입니다. 네. 자, 현 정부에서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하고 해도 누구든지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경기 부양책, 주택 공급에 대한 거, 수요에 대한 거 수도 없이 이제 발표하면서 그렇겠죠. 결국은 어떤 미래에 대한 좋은 청사진을 계속 제시를 하거든요. 예. 자꾸 가슴을 들뜨게 붕붕붕 뜨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올라간다고 심리적으로 먼저 심리 지수가 벌써 선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부분은 그 어떤 이론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현실입니다, 그냥. 그 아파트 얘기를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이 많아야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좀 많이 늘리는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사실 청주 지역 같은 경우가 부동산 공급률이 100%가 넘죠. 네. 100이 뭐예요? 청주는 일단 주택 보급률이 12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위예요, 보급률로만 보면. 숫자로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집을 갖고 있는 걸로. 네네. 숫자로. 숫자로. 근데 자가 비율, 자가 소유 비율은 49% 수준이니까. 예, 엄청 차이가 둘 많죠. 중에 한 분 정도가 자가.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더 두세 채 가진 거고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정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저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경제학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정책가들도 대체로 보면 수요 쪽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거를 정책을 개발하는 쪽은 주로 진보 정당 쪽, 진보 정권이고 예. 보수 정권은 주로 이제 공급을 늘리자. 신도시 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좀 규제를 좀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자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공급 정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책은 틀린 것 같아요. 우리의 부동산의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등의 문제거든요.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고 계급적으로 불균등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도 말했죠. 다가구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과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문제가 커지는 거지 부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건축을 완화해서 공급 물량을 늘린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투기 심리만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수도권 과밀화, 불균등 문제, 다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이것만 초래하거든요. 공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효과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급 측면은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실제적인 예로 들면 지금 우리 충북이 118로 매수위 지수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구가 43으로 떨어졌어요. 100대 43. 엄청나네요. 네, 그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대구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었어요. 이사 대책 이후에 분양 물량이 대거 늘면서 단기적으로는 떨어졌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큰 저기로는. 제일 주범은 사실은 코로나였어요. 최근에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주범은. 그래요?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집값을 올렸다고요? 네. 주변만 있어서 그런가?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전 세계 각국 얼어붙으면서 경기가 다운될까 봐 양적 완화 정책, 팽창적 통화 정책 돈을 마구 풀었잖아요. 네. 긴축 정책을 안 했잖아요. 예. 여전히 미국도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테이프를 감는 거죠. 네. 돈을 다시 끌어모아서 은행에다 이제 넣어놔야 유동 자금이 줄어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운될까 봐 또 소비 진작 막 무슨 수당들 많이 주고 했잖아요. 돈을 막 풀면서 궁극적으로 그게 어디로 갔어요?
생산 기능이 살고 또 돈이 많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늘면서 결국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이 먼저 세게 한 바퀴 돌았죠. 주범이 그런 코로나입니다. 거예요. 코로나가 진짜 이게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야 이게 또 이런 해석 가능하구나. 아니 근데 결국은 그러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되려면 사실 어려운 얘기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방법이 있을지. 근본적인 뭐 단기적인 처방, 어떤 경제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균등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역적 불균등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계급적인 불균등,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나 이런 거 규제하는 것처럼 불균등의 시각으로 정책을 기본 기조를 불균등을 해소하는 문제로다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대책이 될 것 불균등 같아요.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불균등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네. 균등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청주 중심으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더 확대하는 쪽으로 예. 분산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지역 균형 개발 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불균등 어려운 해소는 얘기. 정말로 단순 이론으로 짧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인위적으로 어떤 거를 조정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이건 몇 개 정권에 걸쳐서 철학을 갖고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 뭐 남았어요? 다 했어요. 우리 청주에 이제 그래도 우려스러운 것도 말씀드려야죠. 아 우려스러운 거요? 네네. 아 지금 다 좋은 거는 아니구나. 우려스러운 게 남아 있구나. 그동안 이제 수도권 내륙철도, 동탄, KTX 뭐 수서에서 오는 저 SRT 등등에서 동탄에서부터 요 청주 공항까지 연결하는 78km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철도는 뭐 거의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진천 혁신도시 거쳐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 축을 따라서 굉장히 또 그쪽 인근 지역이 많이 발달하고 주택 가격 오를 거고 예. 충청권 광역철도에 따라서 또 많은 요동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지난달에 진천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갑자기 지정이 됐어요. 미분양 관리 지역. 네. 전달 대비 분양률이 50%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아. 즉 소나기가 곳에 따라 내리는 곳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막지만은 맑아도. 않을 거다. 네, 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수요자분보다도 뭔가 투자하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 가지 시장은 늘 변동한다는 거, 요동치고 변동한다는 거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부동산이라는 게 한자로다가 부동산,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죠. 제말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걸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사람이나 재물, 저기 일반적인 동산은 움직일 수 있어서 어느 쪽에 몰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동산은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한쪽에 몰리지 않게 부동산이 있으면 이곳으로 사람들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국토 균형 개발이나 예. 지방 우선 정책이나 수도권의 규제 강화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의 근본 대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여러 방송에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현재까지는 척척 박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영학과 교수십니까? 아니면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십니까? 승률 100%. 아, 왜 그럴까요? 100%? 까짓 거 뭐. 네, 까짓 거? 제 예측은 항상 정확합니다. 대체로 밝혔으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항상 맞아요. 틀릴 수가 없어. 자, 우리 충북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가 참 많습니다. 정말 실수요자는 여전히 괜찮아요. 그런데 투기적 수요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예, 미국의 연준 의장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금리 인상을 이미 시사하는 발언을 강력히 했어요. 예. 그러면 대출금리 금방, 그러면 심리 금방 얼어붙을 수 있어요. 예. 이 투기적 수요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조심할 때다. 하필 소나기가 내리는데 내가 있는데 내린다고. 그게 정부에서 요새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금융권 노비 아닌가? 대출 이자가 올라갈 거니까 빨리 대출을 더 받아라라고 로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